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인플레이션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연준이 긴축고삐를 더 당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연준의 행보, 우리도 손 놓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미 금리 역전 속에서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요. 미국의 9월 CPI 결과 또 그 파장,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 KB금융지주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9월 CPI 지표를 봤을 때 지난해가 같은 시기죠. 지난해 9월보다 8.2% 오른 지표를 내놨는데 8월 달에 상승률,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상승률이 8.3이었으니까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기존의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일종의 월가의 전망이 좀 깨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가 과연 정점을 찍은 것인가, 지금 정점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게 하는 지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8.2%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게 그 지난달에도 그렇지만은 CPI보다 이제 근원 CPI, 그러니까 코어 CPI라고 하는 걸 에너지랑 식료품 식량 가격을, 변동성을 그렇죠. 좀 제외한 걷어낸. 그 변동성뿐만 아니라 이게 그 비용 측면에 강하게 작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랄까 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잘 읽을 수 있으려면 근원 CPI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요번에 사인이 엇갈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증시가 패닉을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맞아요. 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번 달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CPI 그 자체보다도 근원 CPI의 내용 구성이 문제인데 보통 이제 근원 CPI가 상품 부분이 있고 서비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번 달부터는 같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 이번 달에는 상품, 이 서비스 부분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신호다라고 보는 게 서비스 부분을 이제 크게 여기를 좌우하는 게 저 렌트, 그러니까는 임대료하고 임금 부분이거든요. 비용이겠죠. 그렇죠, 네. 주택 비용. 요거는 경직성이 큽니다.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된 거고 불이 붙은 거다라는 저것 때문에 굉장히 암울하게 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충격을 받은 거는 저 CPI 그 자체보다도 근원 CPI의 구성 문제가 아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좀 반전이 있어요. 뭔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시장이 네. 뉴욕에 있는 시장이 안 좋게 반응을 하다가 좀 지나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을 보니까 예. 지금 주거비하고 임금하고 오른 건 맞는데 나머지 상품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죄송해요. 나머지 서비스 부분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 서비스 쪽이. 예, 상품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주거비하고 임금, 특히 이 주거비 부분에 네. 그 실시간 정보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번에 발표된 거는 9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시간으로 지금 10월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주거비가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9월에는 안 좋았지만 그렇죠. 10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 들어서는 좀 예. 호전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인식을 좀 했다는 예, 거네요. 그러니까 주거비랑 임금이랑 점점 뭔가 이게 그 상승세가 좀 꺾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게 실시간 정보가 기대감으로 들면서 반영이 됐다, 예, 시장에. 그래서 다시 급등한 걸, 다시 반등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그 페드, 그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식적 숫자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진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강세, 어떤 이렇게 매파의 기조로 가긴 할 것 같은데. 네네. 증시가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상황이 당분간 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 소장님께서 증시에서의 관점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우려는 큰 것 같아요. CPI라는 지표 자체도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근원 CPI라 해서 변동성을 좀 걷어낸 지표도 앞서 저희가 그래프를 통해 보여드렸지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보다 앞서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또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가 정점을 찍은 건가 아니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인가? 시간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지 정점을 꺾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물가 정점과 관련해서는 이 숫자가 다소 낮아진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어 보인다. 즉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비스 물가가 지난달에도 6%대에서 지금 이번에도 6%대가 나왔고 지난달 6.1에서 6.7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의료하고 주거비 쪽이 여전히 6% 상승세를 보였고 네. 굉장히 찐득찐득한 상승, 우리가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 쪽에 사실은 비중이 CPI에서 56%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상당히 크군요. 큰 비중이고 예. 그러면 이게 설령 이제 기저효과 내년 초에 갔을 때 기저효과 때문에 유가가 뭐 변동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다소 하락을 할 수는 있으나 잠재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게 쉽게 꺼질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지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페드가 그럼 그동안 뭘 한 걸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엄청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숫자적으로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중요한 건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의구심을 다시 한번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 자체는 사실은 해석과 그다음에 그 바운더리 너무나 하단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뭐 다른 요인을 갖다서 붙여서 이제 올릴 수도 있고 네.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조적으로 지난번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파월 의장이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과거에 이제 폴 볼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거 폴 볼커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페드의 어떤 물가 예측의 경로도 사실 빗나간 상태고 그것을 강화하겠다고 올 초부터 이제 천명을 했는데 지금 대략 9월 이제 9개월이 지났단 말이죠. 네네. 9개월 동안 지금 거의 이제 300pp 가까이 올린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들의 그 예측 모형에는 이 정도 금리를 올리면 이만큼은 서비스 내수의 물가도 좀 잡힐 거다라는 예측 경로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이제 많은 참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페드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다시 한번 이제 많은 분들이 거론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좀 의아한 뉴스였긴 했지만 며칠 전에 저도 보도된 걸 봤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200만 배럴 감산에 대한 결정을 한 달만 미뤄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네. 요청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에너지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보다 문제가 되는 건 내수 쪽의 물가인데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은 마지막적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면 금리 갖고만 안 된다. 이미 많이 해봤지 않느냐.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금리를 올릴 때도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과거와 다르게 페드 와치가 있고 어떤 그 시장 컨센서스가 있어서 그렇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측하는 경로대로 물가를 계속 그 금리가 계속 그 예측 경로대로만 가면은 사실 이거를 어떤 시장 참여자가 두려워할 것이냐 경제 참여자들이.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의 스탠스인데 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돈을 적극적으로 걷어들이고 소비가 좀 둔화되더라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감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겠죠. 상반기에 소비가 1, 2% 정도 증가가 나왔는데 그것도 꺼트릴 각오까지 해야 됩니다. 양쪽 그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서는 지금 상황에서 해소점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또 다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가질 상황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페드는 저는 이제 단언적으로 판단할 건데 물가에 대한 의지가 말과는 다르게 그다지 크지 않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금리 외의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을 잡기 위해서는 연준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과 정부의 단호한 결단까지 또 그걸 이행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줘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를 정말 많이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히니까 과연 연준의 어떤 연준의 행위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두 분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작년 12월의 점도표를 한번 보면 놀랍습니다. 지난해 12월이요. 네, 작년 12월의 점도표를 보면 가장 매파적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2022년에는 금리를 베이비 스텝 4번 할 것이다. 그래서 1% 올릴 것이다라는 게 작년 점도표에서 가장 매파적인 분이셨거든요. 지금이랑 너무 다른 얘기네요.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유진익 이코노미스트님이 말씀하셨던 예. 어떤 페드의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기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그 눈밭에서 이렇게 설산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그 눈덩이를 막는 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초기에 막으면 적은 힘으로도 멈출 수 맞아요. 있는데 작은 눈덩이니까. 이게 계속해서 굴러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굉장히 막죠. 큰 힘으로도 네. 막기가 힘든 것이 되는데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여러 부분에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이된 부분 중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거비나 교통비, 의료비처럼 서비스 부분에서 조금 굉장히 스티키한 부분, 그러니까 잡기 힘든 부분으로 네.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페드가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걸 인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뼈 아프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근데 앞서 말씀 주시죠. 한 가지만 첨언하면 네. 70년대 악몽이 떠오르는데 네. 지금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선제적 대응을 해서 확 이걸 잡지 않으면요, 이게 물가에 끌려가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질질질 끌고 가는 70년대가 사실 그런 악몽의 시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를 한다면은 미리 선제적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왜 시장이 9월 지표를 보고는 좀 놀랐는데 나중에 서서히 지켜보니까 10월 들어는 좀 괜찮은 지표들이 있네라는 인식 자체가 시장을 다시 좀 끌어올린 그런 네.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를 좀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해만 해도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는 판단을 계속하면서 시장의 어떤 오판을 읽어내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고 그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들도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네. 과연 연준이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동의 혹은 신뢰 이런 것들을 얻고 있나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70년대를 떠올리면서 지금 페드가 뭐 하는 거냐 이런 불만 가진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페드의 그 어떤 그 입장이랄까 이거를 제가 뭐 대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하고 지금 다른 상황이 하나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도 부채가 엄청나고 공공 부문도 많고 그거는 저금리를 지나면서 늘어난 부채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전부터 그랬는데 이미 그랬고.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의 그 GDP 대비 그 부채가 네, 부채 비율 자체가 1929년 상황보다 한 5배, 6배 정도로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부채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금리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게 그 부채 뇌관이 디플레이션 될 수 같은 게 있겠죠. 아주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서 아마 이럴 텐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말하자면 금리 인상의 제일 중요한 저건데 사람들 마음속에 예. 이 부분에서는 지금 분명히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나타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앞서 유신익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왜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끈적한 거 닦아내려면 여러 번 닦거나 좀 세게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겨우 닦일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11월, 12월 남은 FOMC 회의에서 강도의 어떤 닦아냄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인지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상황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혹은 그보다 더 세게 닦아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는 심플하게 이제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11월, 12월 이제 그 2달 동안 125bp 이제 인상 예상이었는데 네. 그럼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떠올리게 좀 되거든요. 숫자는. 그렇죠, 맞죠. 75 그다음에 50이었는데 50, 예. 이제 이번에 어제 발표되고 나서는 이제 75, 75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소수 의견이지만 다음 달에 100bp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까지도. anyway 뭐 어찌 됐든 연말 그 최종적인 금리 도달 수준은 이제 4.75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예상이 벌써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이거- 이거 나오자마자 예,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근데 이게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티키한 부분을 제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2달 동안. 그러니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안 봅니다. 닦이나요? 이 정도 끈적함을? 그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정책들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더 나은 미국 재건법이라서 BBB 법안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지출하기로 한 금액이 줄였지만 그게 5조 1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 돈들이 계속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 감축법까지 쓰여지면서 돈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풀려질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일단은 코로나 직전 대비 30% 는 상태에서 더 이상 줄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민간 신용은행들도 소폭이긴 하지만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소폭이라도 증가, 그러니까 신용을 대출을 해주는 속도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예. 계속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쪽, 그다음에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점, 물론 이제 초기에 약속했던 것보다는 속도는 느리지만 예. 계속적으로 돈이 풀리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봤을 때 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앞서도 이 금리 도구 말고 이제 뭔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그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자산 축소를 열심히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사실 950억 불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네, 큐티 그 양적 맞습니다. 긴축 양적 관련해서, 긴축 네. 이제 그 연준의 자산을 갖다가 줄이는 그런 건데 이게 직접적으로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행태들을 좀 강하게 보여줘야 되고, 기존에 얘기했던 뭐 6월까지는 450억 불, 지금 9월부터는 이제 속도를 더 붙이겠다. 950억 네. 불이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아, 더 세게 예, 빠르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 사실 이게 패스대로 가면은 기존에 이제 선언했던 내용이 페드에서 2024년도에 국채 위주로 북을 자산 규모를 이제 8조 7천억 달러 내외 정도인데 그걸 6조 달러까지 줄이겠다라고 이제 패스를 선언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 또 경제 참여자들이나 시장에서는 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6조 달러면 얼마 못 줄이는 거네. 사실은 20% 30% 줄이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는 2배 늘려놨다가 20% 30%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말했던 것 이상의 어떤 강한 어떤 메시지와 실질적으로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거 안 하면 사실은 내년 중반까지 기저효과 때문에 8%대 물가가 소폭 1, 2%뭐 이렇게 떨어질 수는 올해 있어도 지표가 예. 많이 나왔으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좀 약하게 보이는 그렇죠. 것처럼 예.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럴 수는 있어도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이 해소되긴 힘들다. 그러면은 금리는 높아져 있고 높이고 있는데 고금리 상황에서의 고물가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빌리지 못할 정도로 돈을 많이 걷어들였고 폴 네. 볼커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만 높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자 비용이 높은 예. 건데 그러면은 경색적인 수준까지는 안 갔다. 근데 유동성 경색이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건데 그렇죠.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미국의 소비자 신용, 그러니까 신용과 그 금융 그 근로소득으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 네네. 미국 소비자들이 이 신용 쪽이 줄어들면 소비가 완벽하게 굉장히 좀 크래시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충격을 그거는 네. 최소한 막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데 한쪽을 너무 좀 둘 다 유지를 하려는 그런 욕심이 보인다. 그래서 한쪽을 좀 포기를, 포기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결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호기씨님은 어떠세요? 지금 뭐 아까 저희가 페드워치라고 이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어떤 금리 전망, 기준금리 예상을 보여주는 지표 자체도 CPI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그 전에는 사실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그냥 자이언트 스텝으로 다 깔고 가는 그런 지금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 말이 되면 4.55가 되게 됩니다. 자이언트를 2번 하게 되면요. 그렇죠. 네네네, 지금 3.25 네. 상단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 4.75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을 하면? 네, 두 네. 번을 하면 4.75가 될 텐데요.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미국은 2번 금리 인상이 남았고 우리는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은 상황인데 11월,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미국처럼 0.75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당장 닥칠 문제들. 사실 저희는 금리 가드를 격차가 이제
11월에 결정을 하고 나서는 가드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11월에 선제적으로 가야 될 텐데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0.25를 하겠다라는 게 기존에 이제 항상 하는 총재의 발언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사실 그것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에서 11월, 12월을 자이언트 스텝을 2번 해서 한 4.75, 4.4% 후반까지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감안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연준이 이번에 자이언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0.5를 올리더라도 4.5가 되고요. 그렇죠, 4 우리는 중반이죠. 0.5를 올리더라도 11월에 올리더라도 3.5가 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여전히 1% 차이가 있는 채로 올해를 마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네. 이제 이코노미스트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이 내년 들어서 쉽게 그렇게 브레이크를 뭐 쉽게 밟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은 저희의 자본 유출이나 여러 가지 금리 차의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 상태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하고 앞으로의 어떤 자산 운영 혹은 투자 혹은 뭐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을 꾸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그 저 교수님께서 그 올해 4.75가 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 2월에 또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그 8월 CPI 그 근원 CPI 얘기 나왔을 때부터 원래는 올해 그 전에는 올해 말까지 페드가 이게 상승 기조로 가다가 예.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네, 많은데 톤다운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네. 이 페드의 그 강성 기조라고 한 게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 그 여러 번 그 워딩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물가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얘기 나오니까 네. 그럼 내년 2월에 그러면은 0.25를 취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0.5, 0.5 만약에 이렇게 쭉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지금 불길하게 그 이렇게 먹구름 같은 게 있는 게 그 200만 배럴 감산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당장 오늘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산유국들이 지금 200만 배럴보다도 훨씬 더 적은 상태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현물 가격은 이게 선물 가격은 몰라도 당장 저 충격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내년 올해 겨울이 지나게 되면 이게 네. 겨울이 진짜 무서운 겨울인데 네. 참고로 올해 11월, 12월에 그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유럽에서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 예상이 북극 된다고 한파가 해요. 막 내려오는 이상 기후로 태평양입니다. 인해서 태평양에서 엘니뇨의 반대쪽 현상인데 이 라니냐가 덮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강추위로 인한 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공급이 맞춰주지 않는 상황이 됐을 그렇죠. 때 인플레이션 촉발 현상을 그럼 다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해야 되는. 촉발이 나고 다시 금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악순환이 도는 거네요, 계속. 그러면은 내년 2월에 페드가 이거를 0.25 정도로 멈출 것이냐 그건 모르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5%를 훌쩍 넘는 내년 2월에 훌쩍 넘는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그 샷이 지금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연말에. 네. 그럼 이때 그 얼마를 쏴야 되느냐? 만약에 여기서 0.25를 쐈을 경우에 금리 역전이 한 1.5% 정도 만약에 그 이상으로만 혹시 나게 될 경우에 벌어진다면. 네. 이게 물론 우리 그전에도 금리 역전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우리가 수출도 잘 될 때였고 그래서 꼭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그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요번에 0.25라고 하는 한국은행이 네. 그걸 택한다는 거는 좀 안이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11월 회의에서의 말씀이시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요번에 그 한은에서 이게 결정을 할 적에 그 소수 의견 두 분이 0.25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증시에서는 이게 좀 청신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그 지금 우리한테 남아 있는 화살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0.25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화살이 하나 남은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격발이 나올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제 개인적으로 저거 뭐 생각한다면은 네. 0.75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그 요번에 그 저 이창용 총재께서 환율도 좀 이례적이지만 맞아요. 한국은행이 저 언급을 했어요. 환율 언급하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네, 네. 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올릴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CPI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러다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달러 강세가 언제쯤 끝날지조차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달러 강세가 마냥 미국 경제에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드는 게 최근의 상황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 옐런 재무장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제 달러 강세를 통해서 이제 수입 물가가 이제 조절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그 연준 부의장이 말씀하신 거는 최근에 영국 사태도 있었고 금융시장이 불안을 많이 겪었었는데 네. 사실 영국 시스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다. 우리 미국 경제 시장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즉슨 이제 좀 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금리를 올려서 계속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인플레 때문에 물가를 잡는 속도는 더 늘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일어나니까 다른 국가, 신흥국뿐만 아니라 비미국 선진국까지도 이제 고통스러운 거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 힘든 것들은 당신들, 그러니까 자국에서 알아서 금리 조절을 해서 네. 이제 따라오거나 아니면 정책을 시연하기를 바란다라는 이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당장 1차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라도 있어야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잡을 수밖에 없고 그 인플레이션 잡는 화두는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지지율과 관련된 굉장히 큰 숙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저의 추정이긴 하나 네. 의도하지 않는 미국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어. 그러니까 결국 인지를 하고 있고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네. 사실은 부채 사이드의 리스크가 크고 사실 부채 평가액, 달러 조달 부채 평가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신흥국이나 최근에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상수지가 힘든, 그러니까 외부에서 악화되는. 들어오는 외화가 적은 나라, 그렇죠. 마이너스인 그런 국가에서는 더 이제 외채에 대한 그 부담들이 커질 커지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 자국의 경기는 어느 정도 보존을 시키면서 달러 강세를 계속 유발한다면 물론 이제 여기서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현 수준만 계속 지속이 돼도 달러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맞아요.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준을 지속시키면서 기타 여타국이 디폴트 가까이 갈 정도로 경제가 위축되고 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어떤 한 나라가 이제 위축이 되는 만큼 당연히 원자재 관련된 수요들은 급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현으로 코 안 대고 이제 손 안 대고 코 코를 푸는 푸는, 그런 격이 네. 되는데 그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행보 자체가 예, 맞습니다. 미국 그래서 행보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그래서 피해가 오면 결국 외부에서 피해가 오면 결국 미국으로도 다시 리버스 이펙트가 오긴 하겠죠. 근데 네.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자국 물가 잡아야 되고 밖에서라도 힘들어서 수요 위축 때문에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잡히길 바라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을 주신 뭐 강달러 상황은 뭐 다른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달러만 강세지 나머지는 다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상황을 다 복도하고 있는데 영국도 파운드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그 감세안 내놨다가 굉장히 많은 반발과 논란이 되니까 철회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영국 총리는 뭐 수정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게 또 금융시장에는 또 뭐 악재로 좀 받아들이고 불안해하는 심리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 그러니까 아까 뭐 이코노미스트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뭐 제 생각에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인 거죠. 사실은 이제 금융 쪽에서 통화 쪽에서는 영국 영란은행도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 정부에서는 이런 감세안을 대규모로 발표했다가 철회한다는 것 사실은 뭔가를 했다가 안 하면 그럼 제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사실 많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 그렇겠죠. 결국은 네. 이제 네거티브 썸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놀란 상태에서 지금 영국 영란은행 총재가 며칠 동안 우리가 그 굉장하게 국채 매입 대규모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일단 열이 올라가니까 해열제를 주사하는 거고요. 동시에 금융시장도 우리가 며칠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그동안 포지션 잡아놨던 거 다시 다 정리해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며칠 동안 포지션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그 안 좋은 이펙트들이 결국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에 남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상설 통화 수합도 하고 있는 나라고 어떻게 보면 파운드화가 기축 통화 중에 하나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것들이 다른 소뚜껑들에게 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블록으로 생각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아시아 블록. 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그러니까 한국, 그렇겠죠. 중국, 일본, 아시아 블록 쪽에서도 굉장히 조금 국제금융시장에 안 좋은 사인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랑도 연결돼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 영국 사태는 지금 점입 가격인데요. 좀 험한 비유를 들자면은 지금 연기금이 그 영국 정부하고 영란은행 사이에서 지금 가랭이가 찢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둘 있어요. 다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양쪽이 워낙 엇박자가 심해가지고 네. 여기서 지금 최대 피해자는 지금 연기금이거든요. 복잡한 논리지만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영국 그 정부에서 이제 콰르탱 재무장관이 처음에는 이제 좀 꼬리를 내리는가 싶었어요. 시장에서 하도 그러니까 요 반발이 감세 많았죠. 철회한다라고 예. 했는데 알고 보니 감세폭이 크지 않습니다. 20억 전체 450억 파운드 감세 계획에서 20억 파운드 정도 줄여가지고 430억 감세안을 계속 지금 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영국 정부도 지금 꿋꿋하게 지금 이걸 저 감세를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는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고. 근데 영란은행은 또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그 미션이 있으니까 국채를 계속 매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국채 매입 계획을 갖다가 오늘입니다. 오늘로 그냥 정지하겠다. 20년으로 오늘 정지하겠다 이러는데 연기금은 당장 지금 그 마진콜 때문에 현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필요해요. 1조 5천억. 그래서 제발 월말까지라도 국채를 매입해달라고 빌었는데 영란에서 그걸 적어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양상이 굉장히 일반적인 게 어느 나라든 지금 비슷합니다. 아까 저 이코노미스트님께서 저 미국 상황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풀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앙은행 쪽에서는 지금 이 금융 질서 인플레 때문에 이걸 자꾸 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채가 많이 있는 존재들은 이제 가랭이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엇박자를 내니까. 굉장히 징후적인 사건이에요. 이 파운드화, 이 영국 연기금 사태가요. 그래서 콰르탱 총리라든가 영국 정부가 이 콰르탱 총리가 사실은 주범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 사태.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 사태를 단순히 파운드화의 위기 자본뿐만이 아니고 내년에 또 후년에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어떤 패턴의 원형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안 그래야 되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보세요? 그 정도 위험성이 있다? 당연합니다. 지금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파운드화는 달러화를 받치는 굉장히 중요한 화폐예요. 근데 파운드화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다시 다 달러로 몰리거든요. 좀 또 험한 말을 한번 쓰면 그럼 우리나라는 달러화 가치를 한 쿠션 먹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또 떨어지게 되고 대혼란이 벌어져요. 근데 아까 저 이코노미스트님께서 했었던 말씀을 제가 그 좀 첨언을 하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킹달러, 그 갓달러 상황인데 80년대 초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80년대 초요. 그때 미국 레이건 정부 이제 폴 볼커 있을 때인데 금리를 무지하게 올려서 그때도 달러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군비 지출을 해가지고 재정 확자가 엄청 냈는데 달러가 워낙 높으니까 그때 쌍둥이 적자라는 얘기가 났어요. 재정 적자도 나오고 무역 수지 경상수지 적자도 나오고. 근데 미국이 이거를 그냥 놔뒀습니다. 상당 기간 놔뒀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뭐 말씀하신 그 상식대로 보면은 달러 가치가 높으면은 수출업체들이 그 피를 보니까는 미국 경제도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럴 때가 오긴 왔어요. 그러면 그게 그게 85년 85년도까지 플라자 플라자 미팅이죠. 때까지 간 거군요. 근데 그거를 푸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으로 풀었거든요. 일본에다가 일방적으로 그 엔화를 바꿔라 이렇게 했으니까. 찔러 넣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킹달러 상황이라고 한 걸 미국은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서 파운드화의 하락이 겹치게 될 경우에는 이 효과가 더 증폭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운드화 위기를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한테도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뭐 다른 나라 얘기다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세 분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환율 뭐 워낙 높은 거는 뭐 모두가 봤지만 한국은행에서 빅셉 하고 나서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엔화 약세의 영향이다라는 해석이 붙으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환율에 대한 뭐 걱정 혹은 뭐 지금 아직은 뭐
좀 남아 있긴 하지만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되게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수준에서 많이 올랐지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없어요. 예라고 했을 때 근거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쵸, 예라고 대답하기가 그쵸.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부조화가 금융시장에서는 발생을 하는데 마음도 안 떨어질 것 같고 생각도 이성으로도 안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네. 합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이제 좀 더디게 오르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엔화 매수 개입을 그때 이제 지난번에 300억 달러 정도를 했단 시장 말이죠. 개입했던, 예, 개입을 네.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 당일날 개입을 하면서 갑자기 145엔 달러에 있던 게 142엔 달러까지 확 떨어졌다가 떨어졌어요. 지금 스물스물 147엔까지 이제 7엔까지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업 관련돼서도 이제 말씀을 소장님 잘 주셨지만 영업 관련되는 정책들이 결국에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과 똑같은 거죠.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한 거죠. 내수 경제도 좀 살리고 싶고. 근데 네. 이제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도 해야 되겠고. 근데 인플레는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이제 언밸런싱한 그 정책에 대해서는 빈틈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파운드 공격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물론 이제 파운드도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서 이제 정책이 또 좋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좀 약간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추세 반등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은 우리 원화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이제 의도하지 않는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네. 두 번째는 항상 과거에 리만 브라더스 이제 서프라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을 때 항상 미국이 원조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서스테이너블한 금융 시스템을 보조하는 쪽으로 정책을 스탠스를 취해줬는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만 살면 된다라는 예. 생각인 그게 거죠. 왜 그러냐면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레짐 자체가 블록화가 돼버렸고 그 이전에 사실은 이미 우리 백신 경쟁하고 막 그럴 때부터 국가 우선주의가 미국에서 너무 강해졌어요. 네, 아메리카 퍼스트가 예. 그래서 강하니까. 본인들은 살겠다. 근데 예전에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 잘 살아가지고 혜택 볼 게 없어졌다. 그런 것들이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더 강화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도 우리 살 길을 굉장히 좀 강하게 찾아야 되고 정책 방향이 쉽지는 않지만 이 환율 문제도 사실은 좀 더 이제 상승의 여지는 뭐 속도는 더디겠지만 상승의 여지도 남겨놓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상반기나 아니면은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부터 환율이 올랐을 때든 정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달러 현상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다 똑같고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만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 괜찮다. 상대적으로 우리 많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은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원화도 많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도 많이 좀 떨어지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과연 이 원화 약세를 그냥 방치해서 돌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도 한국은행에서 금통위를 통해서 뭐 기준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75bp는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10월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게 사실 환율을 명목 환율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과 예. 미국 사이에.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전 지구에 미국과 한국만 있으면 아주 좋은 지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존재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실질 환율이라는 것을 보고 그것도 실효 환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소비재 하나가 있으면 다른 나라의 소비재를 몇 개를 바꿀 수 있는 일종의 구매력을 제기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그것을 미국과 한국만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의 교역 파트너의 그 교역 비중으로 나눈 상대적으로 다 상대적으로 하게 되는 준 거죠. 그거.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도 이제 가치도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실질 실효 환율은 사실은 그 얼마 전에 BIS의 그 신현송 국장께서 얘기하신 걸 보면 네. 한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진 나라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질 실효 실효 환율 환율은 봤을 상대적으로 때. 선방을 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사실 양날의 검인 거죠. 좋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원화 혹은 우리나라 재화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안 좋은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도 예. 이제까지 거의 수출이랑 소비가 버티고 있었던 올해 상반기가 그러니까 IMF가 우리나라 이번에 경제 전망 바꾸면서 올해 전망치는 올리고 내년 전망치는 낮췄습니다.
올해 전망치를 높인 이유는 상반기에 소비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수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소비도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꺾이기 시작할 거고 그렇죠. 수출은 지금 반도체나 뭐 대중 수출이나 중국도 안 좋으니까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 아까 말씀드린 실질 실효 환율의 측면에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있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앞날의 전망도 굉장히 좀 어둡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사실 파운드화 얘기를 하셨지만 안 좋은 아시아 블록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오히려? 예, 오히려 네.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중국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경제 규모도 좀 작은데다가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지금 원화가 그렇게 선방을 하고 있었다는 측면이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측면도 저는 분명히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그 금리 역전이 미국과 있었을 때 예. 보면 그때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상수지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경상수지가 꺾이고 있고요. 맞아요. 8월에 마이너스였고요. 9월은 뭐 반등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무역수지 적자는 지금 6, 7개월째 계속 마이너스가 있고요. 누적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발아서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저도 이제 같은 취지의 말씀인 건데 네. 지금 환율은 지금 뭐 한머니의 움직임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니까 단기적으로야 뭐 예측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그 보도를 할 적에 외국의 투자기관 몇 군데에서 한국의 환율을 갖다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 근거가 되는 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 교역 조건의 지속적인 악화예요.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 수입된 물가의 평균하고 수출하는 물가의 평균의 비율인 건데 이게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한 작년, 그러니까는 2021년 초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수출하는 물가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가가 계속 오르고 오른다고 한다면 이게 좀 더 악화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수출 문제인데 네네. 비관론이 깔고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중국이 뭐 봉쇄를 하고 이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그 문제도 있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는 비관론은요. 예. 중국이 지금 반도체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치 사슬의 지구적 가치 사슬의 기존 구조를 바꾸려 드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반도체 부분도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걸 한국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무역 그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한 30년 동안 구성된 지구적 가치사슬의 그 생태계의 일부인 건데 중국이 가치사슬의 생태계를 중장기적으로 바꿔나간다고 한다면은 한국의 무역 수지, 한국의 경상 수지라고 하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악화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더 그렇죠. 그렇겠네요. 워낙 중국의 네. 의존도가 나쁜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고립적으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하면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가게 우리는 되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러면은 한국이 제일 먼저 경상수지나 이쪽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외환의 어떤 환 가치에 대한 미래 전망이 어두울 수 있다. 요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참 좋지 않은 이슈들만 좀 산적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걱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저금리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뭐 영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상황인데 최근에 뭐 금리가 뭐 하늘 모르게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취약차주에 대한 어떤 케어나 아니면 지금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플한 문제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그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다 포함할 수밖에 없고 그는 그 기회 비용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 그리고 상대적으로 본인들께서 이제 수취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것들 그리고 네네. 기대 소득들을 더 좀 그 보수적으로 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아직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뭐 투자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이 이제 어떤 그 설비 투자라든지 고용에 대한 위축세가 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게 본격화되진 않았어요. 크래시가 올 정도로. 근데 그게 크래시가 되면 사실은 명목 임금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가계 소득이 떨어진과 동시에 자산 소득도 떨어지면서 이게 한꺼번에 이제 부채 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키우고 자산 소득 쪽은 떨어지고, 확 떨어지면서 그 현금 흐름도 악화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가계의 어떤 재무 구조의 악화 가능성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뭐 지난 3년간 코로나 시기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판타지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좋고 네. 저것도 좋은 맞아요. 상황. 그래서 약간 지금 보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시행을 하기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네. 지금은 그 3년의 시기를 좀 잊으시고 일단은 잊어야 무언가 이제 된다. 패러다임이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고 정책 위반자들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 위반자분들도 굉장히 불확실함에 혼란을 겪고 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는 게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도 리스크를 훨씬 더 조금은 경감하는 데 줄일 수 도움이 있는. 될 수 네.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기빈 소장,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